아우라 그룹의 회장. 강진우는 차가운 크롬과 가죽으로 뒤덮인 마이바흐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흠잡을 데 없이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그의 얼굴은 마치 얼음으로 조각한 듯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그의 짙은 회색 눈동자에 잠시 머물렀다 사라질 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했다. 5분 후에 도착합니다. 회장님. 운전석과 분리된 공간에서 그의 충직한 비서 김동진이 인터컴을 통해 간결하게 보고했다. 목소리에는 군더더기 없는 존경심이 묻어 있었다. 오늘 일정은 1시간 내로 마무리해. 언론 노출은 10분이면 충분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인터뷰 요청도 받지 않도록.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김 비서는 즉시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강진우에게 천사들의 집 보육원 방문은 그저 비즈니스의 연장선일 뿐이었다. 최근 진행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젊은 기업가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계산된 행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아이들, 자손, 따뜻한 마음 같은 단어들은 그의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저 대중을 현혹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차가 부드럽게 멈춰서자 김 비서가 먼저 내려 정중하게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약속이나 한 듯 터져나왔다. 진우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차에서 내렸다. 그의 등장과 함께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마치 무대 위로 걸어나가는 왕처럼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보육원 입구로 향했다. 회장님,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보육원 원장인 박선희가 과장된 몸짓으로 달려 나와 허리를 굽혔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보다는 권력자에 대한 아첨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진우는 입꼬리를 미세하게 올려 계산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그녀와 악수했다. 원장님께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습에 항상 감명받고 있었습니다. 아우라 그룹이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어 기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교과서처럼 완벽했지만 목소리에는 단일도의 온기도 실려 있지 않았다. 박 원장은 그의 차가운 아우라에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곧이어 김 비서가 건네는 거액의 기부금 약정서를 받아들고는 다시금 얼굴에 한박 웃음을 피웠다. 공식적인 행사는 지루하고 예측 가능한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강진우는 카메라 앞에서 아이들 몇 명의 머리를 기계적으로 쓰다듬었다. 원생들이 준비한 어설픈 공연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박 원장이 그의 옆에 바싹 붙어 아우라 그룹의 자비로움과 회장님의 위대함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어댔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다음 주에 있을 이 사회와 경쟁사인 태아그룹을 어떻게 압박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으로 가득 차 있었다. 30분 남았군. 그는 손목에 찬 파텍 필립 시계를 슬쩍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이 위선적인 연극을 끝내고 그의 제국으로 돌아갈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아이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시간이 되자 그는 마지못해 아이들이 모여있는 마당으로 걸어갔다. 수많은 아이들이 호기심과 경외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어떤 아이는 그의 비싼 구두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고 어떤 아이는 겁을 먹고 교사의 등 뒤로 숨었다. 진우는 그저 빨리 이 상황이 끝나기만을 바라며 정해진 위치에 섰다. 사진작가가 준비하는 동안 그의 무심한 시선이 아이들 무리를 천천히 훑었다. 그때였다. 마당 한쪽 구석. 다른 아이들과 조금 떨어져 웅크리고 있는 4명의 작은 형체들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 순간 강진우의 세상이 멈췄다. 시간이 얼어붙고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그의 눈에는 오직 그 4명의 아이들만이 보였다. 2명의 남자아이와 2명의 여자아이. 똑같은 디자인의 낡은 원복을 입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얼굴, 그의 날카로운 눈매, 오만한 듯 솟은 콧날, 그리고 고집스럽게 다물린 입술까지 마치 그의 얼굴을 축소복사하여 4개로 나누어 놓은 것 같았다.
머리카락 색깔과 앳된 볼살을 제외하면 그 아이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5살의 강진우 그 자체였다.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둔탁한 충격이 그의 전신을 휩쓸었다. 수십 년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린 적 없었던 그의 포커페이스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길 뻔했다. 그는 간신히 표정을 다잡았지만 동공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되는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그의 이성이 필사적으로 외쳤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소리치고 있었다. 저 아이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저 아이들의 존재는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삶에 던져진 거대한 파문이라고. 그의 시선이 한 아이에게 고정되었다. 유난히 눈빛이 반항적인 남자아이.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그를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진우를 향해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 오만한 눈빛마저도 거울 속에 자신을 보는 듯했다. 바로 옆의 여자아이는 무언가에 놀란 듯 옆에 있는 다른 남자아이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다. 그 모습에서 진우는 아주 오래전 잊고 지냈던, 유일하게 의지했던 누나의 희미한 그림자를 보았다. 또 다른 여자아이는 손에 작은 별 모양 머리핀을 쥔 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 머리핀이 이상하게 낯이 익었다.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 아이들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뻔했다. 그러나 그의 철저한 자기 통제력이 발목을 붙잡았다. 그는 지금 아우라 그룹의 회장 강진우였다. 수많은 카메라와 눈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용납될 수 없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그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한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 비서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더 차갑고 깊어져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짧게 대답하고는 아이들에게서 시선을 거두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여전히 마당 구석의 네 아이에게 향해 있었다. 사진 촬영이 어떻게 끝났는지, 그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행사가 끝나고 박 원장과 인사를 나누는 순간에도 그의 머릿속은 혼돈으로 가득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을 둘러싼 인파를 뚫고 마이바흐에 올라탔다. 차문이 닫히고 세상과 완벽하게 분리되자마자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황제의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인간 강진우의 혼란이 비로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김 비서가 조용히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그는 회장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지만 감히 먼저 입을 열지는 않았다. 차가 보유건을 벗어나 대로로 접어들 때까지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김 비서. 마침내 진우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밑에는 미세한 떨림이 숨겨져 있었다. 네. 회장님, 오늘 그 보유건에 있던 4명의 아이들, 마당 구석에 함께 있던 아이들 말이다. 진우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의 얼굴은 어두운 차창에 실루엣처럼 비쳤다. 그 아이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내. 출생 기록, 부모, 어떻게 그곳에 오게 되었는지, 관련된 모든 것을 단 하나의 정보도 빠짐없이. 김 비서의 어깨가 순간 굳었다. 그는 수년간 진우를 보좌하며 수많은 비밀스러운 지시를 받아왔지만 이번처럼 개인적인 감정이 실린 명령은 처음이었다. 어떻게 진행할까요? 비밀리에. 그리고 완벽하게.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마. 내가 이 일에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조차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된다. 아우라 그룹의 정보팀을 총동원해. 필요하다면 외부 인력도 사용해. 비용은 상관없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강진우의 목소리에 담긴 절대적인 무게는 그 어떤 질문도 허락하지 않았다. 차는 서울의 심장부, 아우라 그룹의 거대한 본사 빌딩을 향해 질주했다. 강진우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자신을 똑 닮은 4개의 작은 얼굴들이 사라지지 않고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혼란스럽고 기이하며 설명할 수 없는 분노와 함께 아주 희미한 정체 모를 감정이 그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었다. 수십 년간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강진우의 세계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시작은 천사들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보육원에서였다. 그날 이후 강진우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에는 미세한 소음이 끼어들기 시작했다. 초단위로 계획된 스케줄, 수조원이 오가는 계약서, 그리고 숨막히는 이사회의 압박 속에서도 그의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네 개의 작은 얼굴들이 끈질기게 떠올랐다. 자신을 쏘아보던 오만한 눈빛, 겁에 질려 형제의 옷자락을 붙잡던 작은 손, 그리고 호기심 가득한 맑은 눈동자, 사흘이 흘렀다. 아우라, 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발 아래에 두고 있었지만 진우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의 복잡한 주식 시세표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10분 넘게 같은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있었다. 평소에 그였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황제라는 별명에 걸맞게 그의 집중력은 강철 같았고 감정은 마모된 지 오래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똑똑. 가벼운 노크 소리와 함께 김동진 비서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감정이 없었지만 손에 든 얇은 서류 봉투는 그가 가져온 보고의 무게를 짐작게 했다. 회장님, 요청하신 건입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턱짓으로 서류를 건네받았다.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그의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다. 그러나 몇 장 되지 않는 서류를 넘기는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보고서는 실망스러울 정도로 빈약했다. 아이들의 이름은 하늘, 바다, 별, 산, 누군가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것을 담아 지어준 듯한 이름들이었다. 네, 아이는 정확히 5년 전 같은 날 태어난 일란성 넷쌍둥이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출생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갓 태어난 직후 서울 외곽의 한 교회 베이비 박스에 함께 남겨져 있었다. 아이들을 감싸고 있던 낡은 담요 속에서 발견된 것은 4개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작은 메모 한 장뿐이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주변 CCTV는 모두 고장나 있거나 교묘하게 사각지대만 비추고 있었다. 산모를 목격한 사람도 아이들을 데려다 놓은 사람을 본 사람도 없었다. 마치 유령처럼 아이들은 세상에 뚝 떨어졌다. 그 후 아이들은 시립병원을 거쳐 천사들의 집으로 오게 되었다. 입양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몇 번 있었지만 네 쌍둥이를 한 번에 입양하려는 가정이 나타나지 않아 번번이 무산되었다. 그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없었다. 부모의 흔적, 친척의 존재, 그 어떤 실마리도 누군가 아주 전문적인 손길로 아이들의 과거를 완벽하게 지워버린 것 같았다. 이게 전부인가? 진우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그의 눈빛은 김 비서를 향했지만 그 안에는 실망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우라 그룹의 정보팀과 국내 최고의 사설정보원을 동원했지만 현재까지 알아낸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 비서는 담담하게 보고했다. 그는 진우의 분노를 예상했지만 없는 사실을 만들어낼 수는 없었다. 진우는 서류를 책상 위로 던졌다. 종이 몇 장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자신의 막강한 권력과 재력으로도 알아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 그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언제나 원하는 것을 가졌고 알고 싶은 것을 알아냈다.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란 그의 인생에서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다. 그런데 고작 아이 4명의 출생 비밀 앞에서 그의 제국은 무력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발 아래 펼쳐진 거대한 도시가 마치 장난감처럼 보였다. 이 도시의 모든 것을 쥘 수 있는 그였지만 정작 가장 알고 싶은 진실에는 손끝 하나 댈 수 없었다. 왜 이렇게까지 이 문제에 집착하는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단순히 자신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다. 그의 얼어붙은 심장 어딘가에서 아주 깊고 원초적인 무언가가 그를 흔들고 있었다. 잊고 있던 감정의 파편, 혹은 본능적인 끌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차를 준비해 진우가 도시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어디로 모실까요? 회장님, 다음 일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만. 보육원으로. 김 비서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 회장이 그곳에 다시 가다니, 그것도 이렇게 아무런 예고 없이.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행동만을 하는 강진우의 방식이 아니었다. 공식적인 방문이 아닙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내가 그곳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야 한다. 알겠습니다. 김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회장실을 나섰다. 그의 등 뒤로 진우는 여전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1시간 후 진우가 탄 차는 천사들의 집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골목에 멈춰섰다. 지난번의 화려한 마이바흐가 아닌 평범한 검은색 세단이었다. 진우는 뒷좌석에 짙게 선팅된 유리창을 통해 보육원 마당을 바라보았다. 해질녘이었다. 주황색으로 물든 햇살이 마당 위로 길게 늘어져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도 아첨하는 사람들도 없는 그곳은 며칠 전과는 전혀 다른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제잘거리며 놀고 있었다. 진우의 시선은 자석처럼 한 곳으로 이끌렸다. 마당 한쪽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에 4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그는 숨을 죽이고 아이들을 관찰했다. 자신과 가장 닮은 오만한 눈빛의 남자아이. 산샤는 다른 아이가 동생들에게 함부로 대하자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한 기세로 앞을 막아서고 있었다. 그는 네 쌍둥이의 리더이자 보호자처럼 보였다. 그 옆에서 또 다른 남자아이. 하늘은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다. 그는 다른 아이들의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세계에 깊이 몰두해 있었다. 조용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아이인 듯했다. 겁이 많아 보이던 여자아이. 바다는 넘어진 동생의 무릎을 작은 손으로 털어주며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한 공감과 다정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여자아이. 별별. 진우의 시선이 그 아이에게서 멈췄다. 아이는 손에 무언가를 소중하게 들고 햇빛에 비춰보고 있었다. 호기심 많고 반짝이는 눈을 가진 아이. 아이의 머리에는 낡았지만 반짝이는 작은 별 모양 머리핀이 꽂혀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햇빛이 머리핀의 각진 면에 반사되어 진우의 눈으로 날아와 밝혔다. 그 짧은 섬광과 함께 그의 머릿속 깊은 곳, 두꺼운 얼음벽 아래 묻혀있던 기억의 창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흐릿한 이미지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냄새, 밤늦도록 불이 켜져 있던 어느 대학 연구실의 풍경, 자신을 보며 환하게 웃던 한 여자의 얼굴. 그녀의 웃음소리는 빗소리처럼 청량했다. 오빠는 꼭 별 같아요. 멀리서 혼자 빛나지만 너무 높아서 아무도 닿을 수 없는 별. 그리고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작은 선물 상자. 그 안에는 지금 저 아이의 머리에 꽂혀 있는 것과 똑같은 별 모양 머리핀이 들어있었다. 별을 딸 수는 없지만 당신 머리 위에는 띄워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머리에 머리핀을 꽂아주었을 때 그녀가 지었던 수줍은 미소. 아.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낮은 신음을 흘렸다. 기억은 아직 안개처럼 희미했지만 그 존재감은 강렬했다. 분명 그런 일이 있었다. 그는 누군가에게 별 모양 머리핀을 선물했었다. 아주 오래전, 그가 황제가 되기 전, 그에게도 아주 잠깐이나마 인간적인 감정이 허락되었던 시절에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왜 자신은 그녀를 까맣게 잊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 여자가 남긴 흔적이 왜 수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저 아이의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는 것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폭풍처럼 그의 머릿속을 휘저었다. 단지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시작되었던 의문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저 아이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자신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 저 별 모양 머리핀이 바로 그 연결고리였다. 그는 차시트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심장이 평소보다 2배는 빠르게 뛰고 있었다. 차갑게 식어있던 피가 뜨겁게 데워져 온몸을 휘젓는 기분이었다. 회장님, 돌아갈까요? 김 비서가 백미러를 통해 그의 상태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우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보육원 마당의 네 아이, 아니, 자신의 아이들일지도 모르는 그 존재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김비서,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조사 방향을 바꿔 아이들의 과거는 잠시 접어도 그럼 내 과거를 조사해. 정확히 6년 전부터 5년 전 사이 내 주변에 있었던 모든 여자들을 사적인 만남이든 업무적인 만남이든 상관없어. 특히 별 모양과 관련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거나 나와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 여자를 찾아 모든 인맥과 수단을 동원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찾아내. 그것은 더 이상 CEO의 지시가 아니었다. 한 남자의, 어쩌면 한 아버지의 절박한 명령이었다. 김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주군에게 일어난 거대한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단단했던 빙산이 마침내 소리를 내며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균열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차는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진우는 차창 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보육원을 끝까지 바라보았다. 그의 얼음 같던 눈동자 안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진실을 향한,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을 향한 꺼지지 않을 불씨였다. 강진우는 잠을 자지 못했다. 지난 며칠간 수면은 그에게 허락되지 않은 사치였다. 그의 펜트하우스 침실은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대한 유리벽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그 화려한 불빛들도 그의 내면에 자리 잡은 어둠을 걷어내지는 못했다. 그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시트 위에서 몇 번이고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에 푸른빛이 도시를 물들일 때쯤이면 어김없이 서재로 향했다. 기억의 파편은 집요했다. 별 모양, 머리핀, 그 반짝임은 마치 그의 굳게 닫힌 기억의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는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그 장면으로 빨려 들어갔다. 비가 내리던 밤, 낡은 대학 연구실, 공기 중에 떠다니던 짙은 커피 향과 희미한 약품 냄새, 그리고 그는 필사적으로 그 여자의 얼굴을 떠올리려 했었다. 하지만 안개에 가린 것처럼 윤곽선만 희미하게 어른거릴 뿐 이목구비는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았다. 다만 그녀가 웃을 때 휘어지던 눈매와 맑고 청아했던 목소리만이 메아리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오빠는 꼭 별 같아요. 그 목소리는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오빠. 그 단어는 너무나도 낯설고 이질적이었다. 강진우의 인생에서 누군가 그를 그렇게 부드럽고 다정하게 부른 적이 있었던가 기억나지 않아. 그는 언제나 강진우 이사님, 강진우 부회장님, 그리고 지금은 회장님이었다. 그 호칭들에는 경애와 두려움 혹은 시기심이 담겨 있었을 뿐 따뜻한 온기는 없었다. 그는 책상에 앉아 눈을 감고 모든 것을 차단했다.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 주주들의 압박, 경쟁사들의 움직임, 그 모든 것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오직 그 기억의 파편에만 집중했다. 별. 그녀는 그를 별에 비유했. 왜였을까? 그날 무슨 대화를 나눴던 걸까? 그때였다. 마치 막혀있던 두 개 작은 틈이 터지듯 또 다른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다. 그것은 그가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후계자 수업을 받으며 숨막히는 나날을 보내던 시절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인 아우라 바이오테크의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잠시 맡았을 때였다. 그는 그곳에서 밤낮으로 연구에만 몰두하던 한 젊은 연구원을 만났다. 모두가 그의 직위 앞에서 주눅들어 쩔쩔맬 때 유일하게 그를 선배 혹은 오빠라 부르며 스스럼 없이 대했던 여자, 어려운 전문 용어를 열정적으로 설명하던 반짝이는 눈빛, 실험이 실패했을 때 아쉬움에 입술을 깨물던 모습, 그리고 작은 성공에도 아이처럼 기뻐하며 주먹을 불끈 쥐던 모습. 그녀의 이름은 강진우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기억의 표면, 바로 아래에서 맴도는 그 이름을 붙잡기 위해 그는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서윤아. 마침내 그의 입에서 그 이름 석자가 흘러나왔다. 그 이름을 내뱉는 순간
잊고 있던 모든 감각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향기, 그리고 그날 밤 비에 젖은 채 그의 차에 올라탔던 그녀의 모습까지. 두 사람은 그날 밤을 함께 보냈다. 그것은 그의 수많은 하룻밤의 인연들과는 다른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오갔던 밤이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그녀는 사라졌다. 개인적인 사정이라는 단 한 줄의 사직서를 남기고 그는 당시 아버지와의 권력 다툼과 산더미 같은 업무에 파묻혀 있었다. 그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퇴사가 의아했지만 곧 수많은 비즈니스적 관계 중 하나로 치부하고 잊어버렸. 아니, 잊었다고 생각했다. 강진우는 즉시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김 비서,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새벽 5시였지만 그는 김 비서가 이미 출근해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충직한 비서는 언제나 그보다 먼저 와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는 남자였다. 몇 분 지나지 않아 흐트러짐 없는 모습에 김동진이 사무실로 들어섰다. 찾았나? 진우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6년 전으로 회장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여성을 리스트업했습니다만 별과 관련된 특별한 연관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너무나 방대하고 그럴 필요 없어졌. 진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 비서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날카로웠다. 서윤아, 그 이름을 찾아. 김 비서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그 이름을 입력했다. 6년 전 아우라 바이오테크 소속 연구원이었다. 나이는 당시 24세, 서울대 생명공학과 수석 졸업. 입사하자마자 천재 소리를 들을 만큼 유능했지. 그 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누구와 연락하는지 당장. 알겠습니다. 김 비서는 짧게 대답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신속했다. 그 후 몇 시간은 진우에게 지옥과도 같았다. 그는 평소처럼 업무 보고를 받고 결제를 했지만 그의 정신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서윤아, 그 이름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이들의 얼굴과 그녀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설마 하는 의심이 점차 무서운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오후가 되어서야 김 비서가 다시 그의 앞에 섰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더 굳어 있었다.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신호였. 보고해. 진우가 낮게 말했다. 서윤아 씨를 찾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의 과거 기록을 찾았습니다. 김 비서는 태블릿 PC를 들어 진우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서윤아의 20대 시절 증명사진과 간단한 인적 사항이 떠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맑고 총명한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진우는 저 눈빛을 기억했다. 말씀하신 대로 그녀는 6년 전 아우라 바이오테크에서 근무했습니다. 뛰어난 연구 성과로 주목받았지만 6년 전 5월 14일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행적은 김 비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녀의 공식적인 기록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 사라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지 말 그대로입니다. 회장님, 6년 전 5월 14일 이후로 그녀의 이름으로 된 은행 거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신 기록, 건강보험 기록, 출입국 기록,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요. 김 비서의 보고는 충격적이었다. 현대 사회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웠다는 건가? 그렇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희 정보팀의 분석에 따르면 이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국가기관 수준의 정보 접근 권한과 최고 수준의 해킹 기술을 가진 조직적인 세력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녀의 모든 디지털 기록이 아주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삭제되었습니다. 그녀는 디지털 유령이 된 겁니다. 진우의 주먹이 책상 아래에서 단단하게 굳어졌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서윤아의 갑작스러운 실종, 완벽하게 지워진 그녀의 흔적, 그리고 1년 뒤 세상에 나타난 4명의 아이들. 이것은 그녀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라지게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는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처음 보았을 때 느꼈던 그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정체를 이제야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우연에 대한 놀라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로 이어진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본능적인 끌림이었다. 저 아이들은 그의 아이들이었다. 그리고 서윤아는 그의 아이들의 어머니였다. 진우의 입에서 차가운 실소가 터져나왔다. 분노와 허탈함,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뒤섞인 소리였다. 그는 지난 6년간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한 여자가 그의 아이들을 임신한 채 세상에서 지워지는 동안 그는 오직 그룹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만 미쳐 있었다. 그녀가 어떤 공포와 절망 속에서 아이들을 낳고 또 어떤 심정으로 그 아이들을 베이비박스에 내려놓아야만 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이 얼음 송곳으로 찔린 듯 아파왔다. 황제라 불리는 남자의 가슴에 처음으로 새겨지는 지독한 후회와 죄책감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창가로 걸어갔다. 그러나 이번에 그의 눈에 비친 서울의 풍경은 이전과 전혀 다르게 보였다. 저 화려한 도시 어딘가에 그의 여자와 그의 아이들을 사라지게 만든 거대한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찾아내. 진우가 등을 돌린 채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네. 누가 서윤아를 사라지게 만들었는지 그 배우를 찾아내. 아우라, 그룹의 모든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 내 허락 없이 잠을 자지도 쉬지도 마. 이 도시 전체를 뒤집어서라도 내 아이들의 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놈들을 내 앞에 끌고 와.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명령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것은 회장 강진우의 명령인 동시에 한 아버지의 피 맺힌 절규였다. 김동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주군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었다. 차가운 얼음으로 뒤덮여 있던 화산이 마침내 6년의 세월을 깨고 폭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분노의 용암이 누구를 향하게 될지는 이제 시간 문제였다. 아우라 그룹의 심장부, 전략기획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강진우의 명령이 떨어진 이후 그곳은 거대한 전쟁 상황실로 변해 있었다. 수십 명의 최고 엘리트들이 며칠째 밤을 새우며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워진 기록의 파편들을 맞추고 디지털 세상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서윤아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강진우는 그 모든 과정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거대한 멀티스크린이 설치되어 수십 개의 데이터 창과 분석 그래프, 그리고 인물 관계도들이 쉴 새 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그는 지난 며칠간 단 1시간도 제대로 눈을 붙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칼날처럼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다. 식사는 묽은 수프로 대신했고 잠은 짧은 명상으로 대체했다. 그의 온몸의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오직 진실을 향한 갈망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김동진 비서는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켰다. 그는 잠들지 않는 주군을 위해 갓 내린 에스프레소를 가져다 주고 쉴 새 없이 올라오는 보고들을 간결하게 요약해 전달했다. 서윤아 연구원의 실종 직전 3개월간의 통화 기록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대부분은 대학 동기나 가족과의 통화였지만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김 비서가 태블릿 PC를 진 후 앞으로 내밀었. 화면에는 복원된 통화 목록이 떠 있었다. 그중 유독 굵은 글씨로 표시된 번호가 있었다. 발신지가 차단된 대포폰입니다. 총 17번의 통화 시도가 있었고 그중 3번 연결되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모두 1분 미만으로 아주 짧았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받은 직후 거의 바로 끊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추적은 진우가 짧게 물었다.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서윤아 연구원의 거주지 주변 CCTV에서 의심스러운 차량 한 대가
계속해서 포착되었습니다. 그녀의 동선을 감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우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졌다. 누군가 그녀를 집요하게 협박하고 감시했다. 자발적인 실종이 아니라는 증거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 그 차량의 소유주는 김비서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태아그룹 소속의 보안 컨설팅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태아그룹,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진우의 눈에서 차가운 불꽃이 튀었다. 태아그룹의 회장 최만식, 재계의 독사라 불리는 노회한 늙은이. 그는 수십 년간 강진우의 아버지와 그리고 이제는 강진우 자신과 사사건건 부딪혀온 숙적이었다. 최만식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로 악명이 높았다. 계속해. 진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서윤아 연구원이 실종되기 직전 그녀는 차세대 바이오 신약 기술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를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습니다. 당시 아우라 바이오테크의 가장 중요한 기밀 프로젝트였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녀가 사라지고 6개월 후 태아그룹의 자회사인 태아바이오에서 매우 유사한 기술을 발표하며 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최만식은 서윤아의 천재적인 재능을 탐냈을 것이다. 그는 회유를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협박과 감시를 동원해 그녀를 압박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녀의 연구 결과물을 통째로 빼앗고 그녀라는 존재 자체를 세상에서 지워버린 것이다. 진우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 겁에 질린 채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을 서윤아의 모습이 그려졌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를 비즈니스적 관계로 치부하고 잊어버렸던 자신의 어리석은 과거가 떠올라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다. 최만식. 진우의 입에서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경쟁자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의 여자와 아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은 원수를 향한 징후였다. 그는 눈을 떴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차가운 회색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검붉은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김비서, 태아바이오가 현재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지? 미국 FDA 임상 3상을 앞두고 있는 항암신약 TH7입니다. 태아그룹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할 만큼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 프로젝트의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인가? 자금 조달입니다. 임상 3상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다음 주에 대규모 해외 투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진우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사냥감이 정해졌고 사냥 방법도 정해졌다. 태아바이오의 모든 비자금 내역, 로비 장부, 연구 데이터 조작 의혹, 그 어떤 사소한 흠집이라도 전부 찾아내. 그리고 투자 설명회 24시간 전에 월스트리트의 모든 투자자들에게 그 자료들을 익명으로 뿌려 태아를 믿을 수 없는 부도덕한 기업으로 만들어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려. 알겠습니다. 하지만 최만식 회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분명 반격이 들어올 텐데요. 기다리고 있었다. 진우의 대답은 짧았다. 그는 최만식의 반격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 그 늙은 여우가 굴 밖으로 기어나와 자신의 실체를 드러낼 순간을. 그로부터 며칠 후 진우의 전략은 정확하게 실행되었다.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태아바이오의 투자 설명회는 재앙으로 끝났다. 설명회 전날 밤 월스트리트의 주요 투자은행과 펀드 매니저들의 이메일함으로 출처불명의 파일들이 쏟아져 들어갔다. 그 안에는 태아바이오의 추악한 비리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TH7 프로젝트는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태아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강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태아그룹이 무너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미소 대신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바로 그때였다. 김 비서가 굳은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왔. 그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검은색 상자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께 익명으로 배달된 소포입니다. 보안팀에서 위험물질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진우는 상자를 보았다. 상자에는 그 어떤 로고나 발신인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최만식이 보낸 답장이라는 것을. 그는
김 비서에게 손짓으로 상자를 건네받았다. 묵직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최고급 검은색 벨벳천이 깔려 있었다. 그리고 그 벨벳 위에 부서진 별 모양 머리핀 조각들이 놓여 있었다. 한때는 영롱하게 빛났을. 그러나 지금은 두 동강 나버린 플라스틱 조각. 6년 전 그가 서유나의 머리에 직접 꽂아주었던 바로 그 머리핀이었다. 진우의 호흡이 멎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이 그를 덮쳤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최만식의 조롱이자 섬뜩한 선전포고였다. 나는 네가 누군지 안다. 나는 네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도 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렇게 부숴버렸다. 그러니 더 이상 캐고 다니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네게 소중한 다른 것들도 이렇게 부서지게 될 테니. 머리핀 조각들은 소리 없이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 진우는 천천히 상자 뚜껑을 닫았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오히려 모든 감정이 사라진 채 가면처럼 굳어 있었다. 분노가 극에 달하면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는 그의 특성이었다. 최만식. 그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처럼 차갑고 공허했다. 그는 최만식이 자신을 자극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었다. 그는 강진우의 분노에 불을 붙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강진우 안에 잠들어 있던 그 자신도 몰랐던 악마를 깨워버린 것이다. 김 비서. 네. 회장님, 이제 사냥은 끝났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등 뒤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전쟁을 시작한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도시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도시 너머 자신의 숙적에 앉아있을 그 거대한 성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태아그룹을 이 바닥에서 영원히 지워버릴 전쟁을. 그의 선포와 함께 두 거대 제국의 운명을 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그리고 그 전쟁의 중심에는 한 여자와 내 아이의 잃어버린 시간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강진우의 선전포고와 함께 대한민국 제게는 전례 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것은 더 이상 물밑에서의 탐색전이나 국지적인 충돌이 아니었다. 아우라그룹과 태아그룹, 두 거대 공룡이 서로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는 전면전이었다. 강진우는 황제라는 별명에 걸맞게 무자비한 지휘관으로 돌변했다. 그는 그룹의 막대한 현금 보유고를 이용해 국제금융시장에서 태아그룹의 주식을 상대로 공매도 공격을 감행했다. 동시에 아우라그룹의 법무팀은 태아그룹이 지난 수십 년간 저질러온 온갖 불공정 거래와 독과점 행위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언론은 연일 터져나오는 태아의 비리, 의혹들로 도배되었고 주식시장의 전광판은 태아그룹 계열사들의 주가 폭락을 알리는 파란색 불빛으로 가득 찼. 아우라그룹의 이사회는 경악했다.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자살 공격에 가까운 광기였다. 태아그룹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아우라그룹 역시 막대한 출혈을 감수해야 했다. 주가가 동반 하락했고 시장의 신뢰도는 흔들렸다. 몇몇 원로 이사들이 그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을 비난하며 제동을 걸려했지만 강진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태아를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아우라의 팔 하나쯤은 내어줄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우리는 팔이 아니라 심장을 내주게 될 겁니다.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드는 그의 선언 앞에 그 누구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단순히 회사를 지키려는 CEO의 눈빛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걸고 복수를 행하는 남자의 눈빛이었다. 한편 독사 최만식은 평생 겪어보지 못한 맹렬한 공격에 당황하면서도 노예하게 반격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정계 인맥을 총동원해 아우라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언론을 매수해 강진우의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들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냉혹한 경영자, 피도 눈물도 없는 기업 사냥꾼이라는 기존의 이미지에 여성 편력, 비밀스러운 사생아 같은 자극적인 키워드들이 덧붙여졌다. 전쟁은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갔다. 양측 모두 막대한 상처를 입었고 세계 전체가 두 그룹의 싸움에 숨을 죽였다.
강진우는 자신을 향한 인신공격에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최만식의 숨통을 조여 그가 감추고 있는 진실을 토해내게 만드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최만식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끈질겼다. 그는 수십 년간 쌓아온 부와 권력의 성벽 뒤에 숨어좀처럼 결정적인 약점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아우라그룹 내부에서도 피로감과 회의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지상에서 벌어지는 소란스러운 전쟁과는 별개로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던 김동진 비서에게서 반줄 기빗과 같은 보고가 올라왔다. 찾아낸 것 같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는 한밤중에 진우의 펜트하우스를 찾았다. 그의 얼굴은 며칠간의 밤샘 수사로 hel숙했지만 그의 눈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서유나 연구원의 실종 직후 태하바이오에서 그녀의 연구를 이어받았던 핵심 연구팀원 중 한 명을 찾아냈습니다. 이름은 윤상현. 3년 전 갑자기 퇴사하고 현재는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약국을 운영하며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를 만나 진우가 즉시 명령했다. 이미 접촉했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불안해하며 입을 열려 하지 않습니다. 최만식 회장을 병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줘. 돈이든 해외 도피든 새로운 신분이든 그가 평생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아우라가 보장한다고 약속해. 그리고 그를 내 앞으로 데려와. 다음 날 밤 서울의 한적한 외곽에 위치한 아우라 그룹의 비밀안가 삼엄한 경비 속에서 김 비서는 마침내 윤상현을 데리고 진우의 앞에 섰다. 40대 중반의 남자는 잔뜩 겁에 질린 채 덜덜 떨고 있었다. 그는 감히 소파에 앉아있는 강진우와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위협보다 더 무겁게 남자를 짓눌렀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진우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서유나, 그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윤상현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다.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는 듯했다. 말해.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러면 당신과 당신 가족의 안전은 내가 보장하지. 하지만 침묵을 선택한다면 나는 당신을 최만식의 손에 다시 던져줄 수밖에 없어. 당신이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는 스스로 더 잘 알겠지. 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약속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윤상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눈을 감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천재였습니다. 그녀가 개발하던 신약 기술은 인류의 역사를 바꿀 만한 것이었죠. 최만식 회장은 처음부터 그 기술을 노리고 그녀에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우라, 그룹에 대한 의리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최 회장 같은 사람의 손에 그 기술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윤상현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회유가 실패하자 최 회장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협박과 미행이 시작됐죠. 하지만 서유나 연구원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자 최 회장은 마지막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진우는 숨을 죽였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6년 전 그날 밤 최 회장은 사람을 시켜 그녀를 납치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연구 노트와 데이터를 모두 빼앗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녀가 완강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이 꼬였습니다. 윤상현의 목소리가 거의 울먹임에 가까워졌다. 최 회장의 수하들이 그녀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외딴 산길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를 처리하고 연구 자료만 빼돌릴 계획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차 안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차가 그만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차는 곧바로 폭발하며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현장에 갔던 수하들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보고했습니다. 시신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큰 화재였다고. 최 회장은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그 사건을 서유나 연구원이 연구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운전 미숙 사고를 내고 실종된 것으로 위장했습니다. 경찰과 언론에는 모두 손을 써두었죠. 윤상현의 고백이 끝났을 때
방 안에는 죽음과 같은 침묵이 흘렀다. 김비서는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강진우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마치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것처럼 텅 비어 있었다. 사고, 추락, 폭발 시신조차 찾을 수 없는 죽음, 그 단어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그녀가 어딘가에 숨어 지내고 있을 거라 믿었. 언젠가는 그녀를 찾아내 모든 것을 사죄하고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 감히 희망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 죽은 것이었다. 그의 아이들을 뱃속에 품은 채 차갑고 어두운 절벽 아래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남은 거지? 그 짧은 순간 그의 머릿속에 수만 가지 질문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모든 질문을 압도하는 단 하나의 감정이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지독한, 살인적인 분노. 최만식이 보냈던 부서진 별 모양 머리핀. 그것은 단순한 경고나 조롱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인자가 피해자의 유품을 들고 버리는 섬뜩한 전리품과시였다. 하하. 진우의 입에서 공허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상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가장 깊은 곳에서는 검은 태양이 타오르는 듯한 섬뜩한 광기가 일렁이고 있었다. 그 눈빛에 압도된 윤상현은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는 더 이상 아우라 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막 기어나온 복수의 화신이었다. 김 비서. 그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다. 네, 회장님. 전쟁의 룰을 바꾼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 그의 움직임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 지금부터는 비즈니스가 아니다. 심판이다. 내가 직접 그 늙은 악마에게 지옥을 선물하겠다. 윤상현이 떠나간 안가는 지독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강진우는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김동진 비서는 감히 죽은의 얼굴을 살피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그 공간의 모든 산소를 빨아들인 듯 숨막히는 무게로 그들을 짓눌렀다. 나가봐. 한참 만에 진우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혼자 남겨달라는 희미한 요청에 가까웠다. 김비서는 말없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조용히 안가를 빠져나갔다. 그가 떠나기 직전 윤상현이 남기고 간 낡은 물건을 진우해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이제 그 넓은 공간에 오직 강진우 혼자만이 남았다. 그는 천천히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의 시선은 윤상현이 남긴 그것에 고정되었다. 낡은 천에 여러 겹 쌓여있는 책 한 권 정도 크기의 물건. 윤상현은 그것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그녀가 사고 직전까지 매일 쓰던 일기장입니다. 제가 그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몰래 빼돌렸습니다. 최만식 회장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라고 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숨기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천을 풀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천 속에서 드러난 것은 손때가 묻어 가장자리가 달아빠진 평범한 갈색 가죽 다이어리였다.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마치 그녀처럼 소박하지만 단단한 존재감을 풍기는 물건이었다. 그는 다이어리를 들고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도시의 모든 불빛이 발 아래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그의 제국.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부와 권력은 낡은 다이어리 한 권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마치 성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다이어리의 첫 페이지를 넘겼다. 첫 장에는 맑고 단정한, 그러나 어딘가 앳된 글씨체로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윤아. 그 이름 석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가슴이 아려왔다. 그는 천천히 다음 장을 넘겼다. 다이어리는 그가 아우라 바이오테크에 처음 나타났던 날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6년 전 3월 12일. 날씨 흐림. 오늘 강진우 이사님이 연구소를 방문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황태자 혹은 얼음 왕자라고 부르며 두려워했지만 나는 조금 다르게 느꼈다.
모두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의 눈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섬처럼 보였다. 그 누구도 닿을 수 없는 차가운 심해의 빛을 담은 눈. 어쩌면 그는 강한 척하고 있는 상처받은 소년일지도 모른다. 진우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그의 겉모습이 아닌 그 누구도 들여다보지 못했던 그의 내면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는 페이지를 넘기는 손을 멈출 수가 없었다. 다이어리 속에서 서윤아는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으로 본 강진우는 냉혹한 후계자가 아니었다. 연구에 대해 토론할 때는 소년처럼 눈을 빛내고 실험이 성공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짓고 피곤해 지쳐 책상에 엎드려 잠든 모습은 안쓰럽기까지 한 그런 남자였다. 그녀는 그의 사소한 모든 것을 따뜻한 시선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4월 5일 날씨 봄비 밤늦게까지 이어진 실험. 그가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었다. 너무 무리하지 마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심했지만 그 안에 담긴 희미한 온기를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비 내리는 창밖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이렇게 편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진우는 그날을 기억했다. 그 역시 그날의 침묵이 이상하게 편안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언제나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그의 신경이 느슨하게 풀리는 기분이었다. 페이지는 빠르게 넘어갔다. 그들의 관계가 깊어지던 순간들, 함께 나누었던 대화들, 그리고 마침내 비가 쏟아지던 그 운명의 밤까지. 그 밤에 대한 기록은 단 몇 줄로 쓰여 있었다. 5월 2일, 날씨 폭풍우 나는 오늘 그의 별이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기를.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긴 그녀의 모든 감정이 해일처럼 밀려와 그의 심장을 때렸다.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다이어리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5월 8일, 날씨. 세상에서 가장 맑음 믿을 수 없다. 내 안에 아주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 그와 나의 아이. 심장이 터질 것만 같다.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 이제 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도 나만큼 기뻐해 줄까?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진우의 눈앞이 흐려졌. 그녀는 행복해하고 있었다. 그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에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기뻐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존재조차 희미했던 그 순간에 그녀는 이미 그와 함께할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도 짧았다. 바로 다음 장의 기록은 마치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절망과 혼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글씨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곳곳에 눈물 자국으로 잉크가 번져 있었다. 5월 10일, 날씨 지옥.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모든 것이 기만이었. 오늘 내 책상 위에서 의문의 서류를 발견했다. 기술 이전 계약서. 내 모든 연구 데이터와 핵심 기술을 테아바이오의 유령 회사로 넘긴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서류의 맨 마지막 장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그의 결제 사인이 있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수없이 되뇌었지만 그 사인은 틀림없는 그의 것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내 연구를 노리고 접근했던 것이다. 그의 친절함, 그의 외로운 눈빛, 그 모든 것이 나를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다. 그는 나를, 그리고 내 안에 자라고 있는 자신의 아이까지 태아그룹의 최만식에게 팔아넘긴 것이다. 아마도 엄청난 거래 이익을 대가로. 쿵! 진우의 심장이 바닥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그가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적에게 팔아넘긴 파렴치한 악마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최만식이 꾸민 교활한 함정. 그 늙은 독사는 서윤아의 연구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까지 완벽하게 파괴해버린 것이었다. 5월 11일, 날씨 알 수 없으 어떻게 해야 할까? 최만식의 사람들이 나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넘기고 조용히 사라지라고 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강진우의 배신이다. 이 세상에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겐 이 아이가 있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도망쳐야 한다.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강진우라는 남자의 그림자조차 없는 곳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다이어리는 그 페이지를 마지막으로 끝나 있었다. 그녀는 그를 배신자로 믿은 채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도망의 끝에서 그녀는 최만식의 손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아, 아, 아. 진우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분노의 외침이 아니었다.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터져나오는 짐승의 신음소리였다. 다이어리가 그의 떨리는 손에서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지금까지 최만식에게 복수를 하려 했다. 자신의 여자를 죽인 대가를 치르게 해주려 했다. 하지만 그것은 오만이었다. 서윤아는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을 죽인 원수가 최만식이라는 사실조차 몰랐을 것이다. 그녀는 죽어가면서 자신을 배신하고 이 모든 지옥으로 밀어넣은 남자. 강진우를 원망하고 또 원망했을 것이다. 그 사실이 그의 영혼을 산산조각 냈다. 차라리 그녀가 자신을 원망하며 죽어간 것이 다행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었다. 그녀가 진실을 알았다면, 자신이 그녀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기다리며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을까. 강진우는 거대한 소파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내려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제국, 그의 왕좌 발 아래에서 그는 왕이 아닌 한낱 죄인일 뿐이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그의 눈가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렸다.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아내리며 흘리는 피눈물이었다. 그의 전쟁은 끝났다. 아니,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최만식을 향한 복수는 이제 부차적인 문제였다. 그의 새로운 전쟁은 자신을 배신자로 믿고 죽어간 한 여인의 영혼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처절한 속죄의 여정이 되어야만 했다. 유나야. 그의 입에서 그녀의 이름이 애절하게 새어나왔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미안해. 화려한 도시의 야경 위로 한 남자의 지독한 후회와 슬픔이 밤새도록 메아리치고 있었다. 새벽이 왔다. 강진우의 펜트하우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잿빛에서 점차 푸른빛으로, 그리고 마침내 눈부신 황금빛으로 물들어갔다. 하지만 그 어떤 빛도 그의 내면에 들이운 어둠을 걷어내지는 못했다. 그는 밤새도록 바닥에 주저앉은 채 서윤아의 다이어리를 품에 안고 있었다. 눈물은 오래전에 말라붙었고 그의 텅 빈 눈은 도시의 여명 너머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고통이 극에 달하자 오히려 그의 머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슬픔과 후회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들은 이제 그의 영혼 깊은 곳에 가라앉아 차가운 분노의 연료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슬퍼할 자격조차 없는 죄인이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아니 해야만 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속죄였다. 그녀를 배신자로 믿고 죽게 만든 이 세상의 모든 거짓을 바로잡는 것, 그녀의 이름에 씌워진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는 것, 그리고 그녀를 그렇게 만든 자들을 그녀의 영혼 앞에서 무릎 꿇리는 것. 진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움직임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혼란이 없었다. 그는 샤워를 하고 어젯밤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은 완벽한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에 비친 남자는 여전히 아우라 그룹의 회장 강진우였지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이전의 냉정함이 오만과 통제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지금의 냉정함은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마지막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드러나는 죽음의 고요함과 닮아 있었다. 그가 집무실에 도착했을 때 김동진 비서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 비서는 주군의 얼굴에서 그 어떤 감정도 읽어내려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태아그룹과의 전쟁은 잠시 중단한다. 진우의 첫 마디는 의외의 것이었다. 김 비서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회장님, 목표가 바뀌었다. 진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복수가 아니다. 진실 규명이다. 그는 서윤아의 다이어리에서 언급된 기술 이전 계약서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만식이
그녀를 속이기 위해 사용했던 자신의 서명이 위조된 그 계약서. 6년 전 내가 결제한 모든 서류를 찾아내 특히 아우라 바이오테크와 태 AH그룹 혹은 그 위장 회사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보고서, 이메일 기록까지 단 한 장의 종이, 단 한 줄의 기록도 놓치지 마. 필요하다면 그룹의 메인 서버 전체를 이잡듯 뒤져.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결제 라인은 대부분 선대 회장님께서. 알아. 진우가 차갑게 말했다. 그러니 더더욱 비밀리에 진행해야 한다. 이 조사는 아우라 그룹의 가장 깊은 곳, 어쩌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일이 될 수도 있어. 어떤 정보가 나오든 자네는 나에게만 직접 보고한다. 내 아버지조차 알아서는 안 돼. 김 비서는 주군의 목소리에 담긴 서늘한 결의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외부의 적을 향한 전쟁이 아니었다. 어쩌면 자신의 뿌리, 아우라 그룹의 역사 그 자체를 향한 싸움이 될 수도 있었다. 수색은 지옥 같았다. 아우라 그룹의 수십 년 역사가 담긴 데이터 아카이브는 미로처럼 복잡하고 방대했다. 진우는 집무실에 틀어박혀 모든 과정을 직접 지휘했고 김 비서와 그의 최정예 팀은 먼지 쌓인 과거의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이틀 밤낮이 꼬박 흘렀다. 진우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셋째 날 새벽, 김 비서가 거의 탈진한 모습으로 그의 앞에 섰다.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 화면에는 오래된 전자문서 파일 하나가 떠 있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진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김 비서가 찾아낸 것은 두 개의 파일이었다. 첫 번째 파일은 서윤아가 다이어리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기술 이전 계약서의 스캔본이었다. 그녀의 모든 연구 성과를 헐값에 태아 측으로 넘긴다는 내용. 그리고 그 아래에는 누가 봐도 강진우의 것과 똑같은 필체의 사인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명백한 위조였다. 최만식은 이 조작된 서류를 그녀의 책상 위에 흘려 그녀가 진우를 완벽하게 오해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진우를 전율하게 만든 것은 두 번째 파일이었다. 그것은 전략적 제휴에 관한 이면 합의서라는 제목의 문서였다. 계약 당사자는 아우라 그룹의 선대 회장, 즉 강진우의 아버지와 태아그룹의 최만식. 6년 전 두 그룹이 MA 전쟁으로 치닫기 직전에 극비리에 체결된 휴전 협정이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당시 자금난에 시달리던 태아그룹이 아우라 그룹의 핵심 계열사에 대한 적대적 MA를 포기하는 대가로 아우라 그룹은 비핵심 자산 몇 개를 태아 측에 넘겨준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비핵심 자산 목록의 가장 마지막 줄에 너무나도 작고 하찮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우라 바이오테크 소속 서윤아 연구원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 및 관련 인력에 대한 권리 일체. 진우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것은 배신이었다. 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배신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아우라 그룹이라는 제국을 지키기 위해 한 젊고 재능 있는 연구원의 꿈과 인생을 통째로 최만식에게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최만식은 서윤아를 원했고 아버지는 그룹의 안위를 위해 그녀를 거래했다. 윤상현의 증언이 떠올랐다. 그녀는 최 회장 같은 사람의 손에 그 기술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가 인류를 위해 쓰이길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고귀한 꿈을 그저 MA를 막기 위한 하찮은 카드로 던져버린 것이다. 진우는 자신이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가 지키려 했던 아우라 그룹의 왕좌는 결국 서윤아의 희생 위에 세워진 피의 재단에 불과했다. 그 역시 그 죄의 공범자였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김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최만식 측에서 강진우의 아버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사후 처리 보고서였다. 서윤아를 회유하려다 실패하자 그녀를 납치해 연구 데이터만 빼내려던 계획,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예상치 못한 추락 사고, 그 모든 것이 간결하고 냉혹한 비즈니스 용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진우는 보고서를 미친 듯이 읽어내려갔다. 그의 눈이 어느 한 문장에서 얼어붙었다. 대상, 서윤아, 회수 실패, 차량 추락 및 폭발로 생사 확인 불가.
단, 간의 격렬한 저항 과정에서 대상을 차량에 탑승시키기 직전 놓쳤을 가능성 존재, 현장 수색 결과 대상의 직접적인 탑승 증거 발견되지 않음. 그 순간 진우의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쳤다. 생사 확인 불가, 탑승 증거 없음. 그녀가 그 차에 타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 끔찍한 사고 현장에서 그녀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초인적인 힘으로 그들의 소나기를 뿌리치고 어둠 속으로 도망쳤을 수도 있다. 그리고 홀로 숨어서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4명의 아이를 낳았을 것이다. 하지만 거대 그룹 회장의 아들이자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악마의 소나귀에 있는 아이들을 자신의 곁에 두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피눈물을 머금고 아이들을 가장 안전한 곳, 세상에 눈에 띄지 않는 보육권의 베이비 박스에 내려놓았던 것이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아버지의 배신, 최만식의 탐욕, 자신의 무관심, 그리고 그 모든 지옥 속에서 홀로 아이들을 지켜낸 서윤아의 처절한 모성애. 유나야. 그의 입에서 나온 그녀의 이름에는 더 이상 죄책감만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경외심과 함께 꺼져가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희미한, 그러나 너무나도 절박한 희망의 불씨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살아있다. 살아있을 것이다. 아니, 반드시 살아있어야만 한다. 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과거의 기록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창밖, 아직 그녀가 숨쉬고 있을 이 세상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다. 김비서,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지금부터 아우라 그룹의 모든 정보망과 자원을 총동원한다. 목표는 둘이다. 첫째, 최만식과 내 아버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모든 증거를 확보한다. 그들의 제국을 내 손으로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둘째,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서윤아를 찾아 대한민국 땅을 전부 파헤쳐서라도 살아있는 그녀를 내 앞에 데려와. 모든 증거를 손에 쥔 강진우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비서를 통해 태아그룹의 최만식 회장에게 공식적인 만남을 요청했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그저 두 그룹의 미래에 관한 중대한 논의라는 모호한 명분만을 내세웠을 뿐이다. 제게는 술렁였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이던 두 수장이 마침내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는 소식에 모두가 이것이 항복 협상이거나 혹은 더 큰 전쟁을 위한 탐색전일 것이라 예측했다. 대부분은 젊은 황제 강진우가 노예한 독사 최만식에게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것이라 생각했다. 아우라, 그룹이 입은 막대한 피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최만식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아지트나 다름없는 강남의 최고급 한정식집 운하정 운어팅에 가장 깊숙한 밀실에서 여유롭게 강진우를 기다렸다. 이 방은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주무르는 검은 거래들이 이루어졌던 곳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젊고 오만한 핏덩이의 항복을 받아낼 생각에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약속된 시간에 방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강진우가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김동진 비서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강진우는 패배자의 초조함이나 분노 대신 마치 남의 집에 방문한 손님처럼 무심하고 평온한 얼굴이었다. 그의 지나친 평정심이 오히려 최만식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젊은 친구가 겁도 없이 호랑이 굴의 제발로 걸어 들어왔군. 최만식이 술잔을 채우며 능구렁이처럼 말했다. 회장님이야말로 사냥꾼의 덫의 스스로 들어오셨습니다. 강진우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차갑게 응수하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팽팽하게 당겨졌다. 항복하러 온 것이 아니었나. 자네가 벌인 미친 불장난 때문에 아우라가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 계산은 해보고 온 겐가 손해 계산은 이제부터 회장님께서 하셔야 할 겁니다. 회장님의 남은 인생 전부를 걸어서 말이죠. 강진우는 더 이상 서론을 이어나갈 생각이 없었다. 그는 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다.
최만식은 의아한 표정으로 태블릿 화면을 보았다. 화면에는 6년 전 자신의 필체가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면 합의서가 떠 있었다. 강진우의 아버지와 맺었던 서윤아를 거래했던 바로 그 계약서였다. 최만식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이런 낡은 종이 쪼가리로 날 위협하려는 갱가잔의 아비와 맺은 신사협정일 뿐이야. 신사협정이라. 한 사람의 인생과 꿈을 통째로 짓밟는 거래를 그렇게 부르시는군요. 강진우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 넘겼다. 다음 화면에는 서윤아를 속이기 위해 위조했던 강진우의 사인이 담긴 기술 이전 계약서가 나타났다. 최만식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리고 이것은 그 신사께서 저지른 추악한 사기극의 증거입니다. 내 놈이 대체 어디서 이런 것들을... 최만식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강진우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다시 한번 화면을 넘겼다. 이번에는 사후 처리 보고서였다. 서윤아의 납치 시도와 추락 사고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담긴 그것을 보는 순간 최만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이 눈앞에 펼쳐진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태블릿 화면과 강진우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고작 죽은 연구원 하나 때문에 이 모든 난리를 피웠단 말이냐. 마침내 최만식이 격분하여 소리쳤다. 그의 이성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그래, 내가 했다. 그 계집이 내 제안을 거절했어. 감히 내 심기를 거스르고 내 것을 거부했단 말이다. 그래서 약간의 겁을 주려 했을 뿐인데 일이 그렇게 된 걸 어쩌란 말이냐. 이미 6년이나 지난 일이야. 증거도 증인도 아무것도 없어. 그는 자신이 여전히 우위에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정황 증거일 뿐 자신을 법정에 세울 수는 없으리라 생각했다. 증거가 없다고요. 강진우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는 지독하게 차가웠다. 그는 최만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지막으로 화면을 넘겼다. 화면이 바뀌는 순간 최만식의 눈이 경악으로 얼어붙었다. 화면에는 4명의 아이들이 보육원 마당에서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떠 있었다. 평범한 아이들의 사진. 하지만 그 얼굴들은 최만식이 평생을 증오하고 경쟁해 온 강씨 집안의 유전자를 그대로 빼다 박은 어린 강진우의 얼굴들이었다. 이 아이들은... 최만식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당신이 죽이려 했던 그 고작 연구원 하나가 내 아이들의 어머니입니다. 강진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둥과도 같았다. 당신이 하찮게 여겼던 그 여자가 아우라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들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한 명의 연구원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 제국의 미래를, 내 세상의 전부를 파괴하려 했던 겁니다. 최만식은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사진 속 아이들과 강진우를 번갈아 보았다.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강진우가 회사를 통째로 내던지면서까지 자신을 공격했던 이유, 그의 광기 어린 분노의 근원. 그것은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아버지로서의 복수였다. 궁지에 몰린 최만식이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다. 후계자 고작 고아원에서 자란 사생아 놈들이 저 아이들이 세상에 알려지면 아우라그룹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거다. 내 놈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 어디 해볼 테면 해봐라. 내 놈이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순간 내 놈과 내 놈의 제국도 함께 끝장날 테니 그것은 최만식의 마지막 발악이자 동기어진을 노린 협박이었다. 하지만 그는 강진우를 너무나도 얕보고 있었다. 강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테이블 너머로 몸을 기울여 공포와 광기가 뒤섞인 최만식의 눈을 지그시 내려다보았다. 회장님,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군요. 당신은 내가 여전히 아우라 그룹의 회장인 줄 아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이제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절대 영도의 냉기 그 자체였다. 나는 더 이상 황제가 아닙니다. 나는 왕좌 따위엔 관심 없습니다. 나는 그저 내 여자와 내 아이들의 이름으로 당신을 심판하러 온 심판자일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최만식이 보는 앞에서
전체 공개 버튼 위로 손가락을 가져갔다. 나는 이 모든 자료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세상에 공개할 겁니다. 당신의 범죄, 그리고 그것을 방조하고 거래했던 내 아버지의 죄까지 전부 아우라 그룹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든 내 모든 것을 잃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제국을 내 손으로 불태워서라도 당신을 그 잿더미 속에서 함께 불타는 지옥으로 끌고 갈 겁니다. 그것이 강진우의 마지막 도박이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도박. 최만식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기업가가 아니라는 것을, 모든 것을 잃었기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강진우의 눈에는 그 어떤 미련이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을 불태울 작정이었다. 안 돼. 최만식의 입에서 힘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그의 제국, 그의 명예, 그의 인생 모든 것이 단 한 번의 터치로 무너져 내릴 절체절명의 순간, 독사라 불리던 노예한 권력자는 마침내 공포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강진우는 그의 눈을 마지막으로 한 번 쳐다보고는 천천히 손가락을 거두었다. 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것은 예고편에 불과하니까요. 그는 태블릿 PC를 가방에 넣고 몸을 돌렸다. 법정에서 봅시다. 당신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가장 높은 곳에서 내들과 함께 똑똑히 지켜봐 드리겠습니다. 강진우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밀실을 나갔다. 그의 등 뒤로 한때는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늙은 독사가 잿더미처럼 의자에 주저앉아 허공을 향해 헐떡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싸늘한 밤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첫 번째 전투는 끝났다. 하지만 그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혹은 이 땅 어딘가에서 그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운하정에서의 만남이 끝난 다음 날 새벽, 강진우는 약속대로 심판의 버튼을 눌렀다. 그가 김동진 비서를 통해 언론사에 제보한 것은 단순한 의혹이나 루머가 아니었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들의 집합체였다. 최만식과 자신의 아버지가 맺었던 추악한 이 면계약서 전문, 서윤아를 속이기 위해 위조된 기술 이전 계약서, 그리고 그녀의 납치 시도와 사고에 대한 전말이 담긴 내부 보고서까지. 수십 년간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열린 것이다.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뒤집혔다. 디지털 폭탄은 터지자마자 대한민국 재계와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쓰나미가 되었다. 주요 언론사들의 헤드라인은 온통 아우라와 태아, 두 그룹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천재 여성 과학자의 비극적 죽음 뒤에 숨겨진 재벌 총수들의 추악한 거래, 경영권을 위해 한 인간의 삶을 제물로 바친 비정한 재벌 2세 등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최만식의 제국은 가장 먼저 무너져 내렸다.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려 태아 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최만식은 배임, 횡령,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자택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TV 화면에는 한때 독사라 불리며 재계를 호령하던 노회한 회장이 초라하고 늙은 죄수가 되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이 생중계되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교활함 대신 공포와 허망함만이 가득했다. 태아그룹의 축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수십 년간 쌓아올린 그의 모래성은 단 며칠 만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강진우의 심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아우라, 그룹의 상황으로 군림하던 강 회장 역시 예외로 두지 않았다. 언론에 공개된 자료에는 아버지의 죄 역시 명백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격노했다. 그는 펜트하우스로 직접 찾아와 아들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네가 감히 이 애비의 얼굴에 먹칠을 해 고작 죽은 계집 하나 때문에 이 아우라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려. 강진우는 아들의 얼굴이 아닌 차가운 심판관의 얼굴로 아버지를 마주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조용히, 하지만 뿌리칠 수 없는 힘으로 떼어냈다.
이건 제국이 아니라 아버지의 죄 위에 세워진 폐허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 폐허의 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연루된 모든 비리, 자료들을 검찰에 직접 제출했다. 아버지는 배임 및 불법 증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아우라, 그룹의 신화적인 창업주의자 황제였던 그의 시대는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막을 내렸다. 세상이 온통 그들의 이야기로 들끓던 어느 날 오후, 강진우는 공식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든 회견장. 터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는 담담하게 연단에 섰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최만식과 아버지의 죄를 조목조목 열거한 뒤 모든 사태의 또 다른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했다. 저는 이 모든 비극이 벌어지는 동안 제 자신의 무관심과 방관으로 한 여인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을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둡고 외로운 곳에 방치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저의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압니다. 그는 연단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대한민국 역사상 재벌 총수가 대중 앞에서 이토록 깊이 고개를 숙인 적은 없었다. 오늘부로 저는 아우라 그룹의 회장직을 포함한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겠습니다. 제 남은 인생은 제 모든 것을 걸고 저의 과오를 속죄하고 제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는 데에만 바치겠습니다. 그의 선언은 제게 또 한 번의 충격을 안겨주었다. 황제는 스스로 자신의 왕관을 벗어 던졌다. 그 후 강진우는 세상의 시선에서 사라졌다. 그는 거대한 법률 대리인단을 꾸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했다. 하나는 최만식과 아버지의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로 천사들의 집에 있는 내 아이들을 자신의 호적에 올리는 법적 절차였다. 모든 서류 절차가 마무리된 어느 맑은 가을날,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자격으로 보육원을 찾았다. 지난번처럼 수많은 카메라나 수행원들 없이 오직 김동진 비서만이 멀찍이 서 그를 기다릴 뿐이었다. 박선희 원장은 여전히 아첨하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그의 싸늘한 눈빛 앞에서 입을 다물었다. 진우는 원장실을 지나 아이들이 놀고 있는 마당으로 곧장 걸어갔다. 하늘, 바다, 별, 산. 네 아이는 나무 그늘 아래에 모여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낯선 남자의 등장에 하던 놀이를 멈추고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강진우는 아이들 앞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수조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보다 이 작은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 수만 배는 더 어렵게 느껴졌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황제가 그의 작은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다. 안녕. 그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흘러나왔다. 나는 너희들의 아빠란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없었다. 리더격인 산샤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쏘아보았다. 바다는 겁을 먹고 하늘의 등 뒤로 숨었다. 하늘은 조용히 그를 관찰할 뿐이었다. 오직 별만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에게 다가와 그의 무릎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아이의 머리에는 여전히 낡은 별 모양 머리핀이 꽂혀 있었다. 아저씨가 정말 우리 아빠예요. 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진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내가 너희 아빠야.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수많은 감정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그의 숨을 막았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같이 보육원을 찾았다. 처음에는 서먹하고 어색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모래성을 쌓고 서툰 솜씨로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그의 얼음 같던 세계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제잘거림으로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속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바로 서윤아의 빈자리였다. 그는 그녀가 살아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리고 그녀를 찾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김동진 비서의 지휘 아래 아우라 그룹의 정보팀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총동원되었다. 그것은 한 사람을 찾기 위한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수색 작전이었다. 6년 전 사고 현장 주변에 모든 CCTV 기록, 병원, 기록, 교통 기록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대학 동기, 가족, 지인들을 모두 만나 그녀가 갈 만한 곳, 그녀가 의지할 만한 사람에 대한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아이들은 조금씩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만 서윤아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다. 때로는 절망감이 그의 목을 조여왔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를 찾아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그녀의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만 했다. 그것이야말로 그의 지독한 숙제를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였기 때문이다. 그는 밤마다 그녀의 낡은 다이어리를 읽으며 그녀가 돌아올 날을 기다렸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강진우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색으로 칠해졌. 그의 하루는 더 이상 분 단위로 쪼개진 살인적인 스케줄과 주식 시세표로 채워지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의 서툰 글씨가 담긴 스케치북, 무릎에 난 작은 상처에 붙여줄 밴드, 그리고 잠들기 전 읽어주는 동화책으로 채워졌다. 아이들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를 아빠로 받아들였다. 처음으로 산산이 무뚝뚝한 얼굴로 아빠, 이것 좀 봐요라며 자신이 만든 로봇을 자랑했을 때 강진우는 수조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보다 더 큰 희열을 느꼈다. 바다가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을 때, 하늘 이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함께 그림을 그렸을 때, 그리고 별별이 그의 뺨에 뽀뽀를 해주었을 때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은 매번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공허함이 있었다. 밤이 되면 그는 아이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서윤아를 생각했다. 그녀는 지금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이 밤을 보내고 있을까? 그녀를 찾기 위한 수색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었다. 대한민국 전역을 샅샅이 뒤졌고 해외 규민사회와 인터폴에까지 비공식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서윤아는 마치 처음부터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희망의 불씨는 점점 사그라들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어느 날 밤, 김동진 비서가 무거운 표정으로 보고했다. 그는 더 이상 진우를 회장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추적할 만한 단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실패 선언이었다. 강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한 기색조차 없었다. 그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절망에 익숙해져 있었다. 김 비서가 물러간 뒤 그는 홀로 서재에 앉아 낡은 그녀의 다이어리를 다시 펼쳤다. 이제는 거의 모든 페이지를 외울 지경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읽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것만이 그녀와 그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으니까. 그는 무의미하게 페이지를 넘기다 어느 한 페이지의 구석에 아주 작게 쓰인 낙서 같은 문장에 시선이 멈췄다. 그녀의 대학 시절에 쓴 것으로 보이는 다른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장이었다. 언젠가 모든 것을 잊고 떠나고 싶을 때 세상 끝에 있는 작은 바닷가 마을로 가고 싶.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파도 소리만이 유일한 시계인 곳으로. 그 순간 강진우의 머릿속에 전류가 흘렀다. 세상 끝에 있는 작은 바닷가 마을. 그동안 그들은 그녀가 숨을 만한 대도시 혹은 해외 도피처만을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된 가장 외지고 조용한 곳으로 숨어들었을지도 모른다. 디지털 기록이 남지 않는 곳, 아무도 그녀를 찾으러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곳. 그는 즉시 김 비서를 불렀. 6년 전 실종된 노인들의 기록을 모두 찾아봐. 특히 서윤아 연구원의 외할머니에 대한 기록을. 몇 시간 후 김 비서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의 외할머니는 10년 전 치매로 사망했지만 그녀의 고향은 강원도 동해안의 아주 작은 항구 마을 망호왕후였다.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시간이 멈춘 듯한 잊힌 마을. 다음 날 새벽 강진우는 직접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다. 김비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혼자 가야만 한다고 고집했다. 이것은 오직 그만이 끝내야 할 순례길이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망호는 마치 낡은 흑백 사진 속에 들어온 듯한 풍경이었다.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끼룩거리는 갈매기 소리, 그리고 방파제에 부딪히는 단조로운 파도 소리가 전부인 곳. 그는 차를 마을 입구에 세워두고 천천히 좁은 골목길을 걸었다. 혹시라도 그녀를 놓칠세라. 그의 눈은 주변의 모든 것을 필사적으로 훑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보았다. 마을의 작은 보건소와 낡은 벤치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고 있는 한 여자. 햇살에 반사되어 갈색으로 빛나는 머리카락. 조금은 야위었지만 여전히 맑고 단정한 옆모습. 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단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서윤아,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시간과 공간이 뒤틀리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그의 눈에는 오직 그녀의 모습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정말로 살아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책장을 넘기는 작은 손짓 하나하나가 그의 심장을 아리게 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발소리에 놀란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서윤아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지고 손에 들고 있던 책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눈에 떠오른 것은 반가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상처와 두려움, 그리고 지독한 원망이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여의 목소리가 공기 중에 흩어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치며 도망치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유나야. 애끓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강진우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아우라 그룹의 황제, 그 어떤 것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오만한 남자. 그가 그녀의 낡은 신발 앞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절박한 죄인처럼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미안해. 그의 입에서는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품속에서 그녀의 낡은 다이어리와 아버지와 최만식이 맺었던 이면 계약서를 꺼내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이게 진실이야. 나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어. 단 한순간도. 하지만 나의 무관심이, 나의 어리석음이 당신을 이 지옥 속에 혼자 내버려뒀어.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 없는 거 알아. 하지만 제발.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 참회와 고통의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적셨다. 서윤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무릎 꿇은 남자와 그가 내민 서류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그녀의 온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6년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지독한 오해와 배신감의 무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그녀는 결국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홀로 감내해야 했던 그 길고 외로웠던 시간들에 대한 서러운 눈물이었다. 강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모든 슬픔을 토해낼 때까지 그저 무릎 꿇고 기다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울음을 그친 그녀가 젖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아이들은. 강진우는 눈물을 삼키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 당신을, 그리고 나를 아주 많이 닮았어. 그로부터 일주일 후 망우의 작은 해변에 6명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강진우와 서윤아, 그리고 처음으로 엄마의 손을 잡아본 하늘, 바다, 별, 산. 아이들은 어색해하면서도 자신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따뜻한 눈빛에서 떠나려 하지 않았다. 서윤아는 자신과 똑 닮은 두 딸과 강진우와 똑 닮은 두 아들을 번갈아 끌어안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강진우는 그 모습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풍경을 바라보듯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진짜 제국은 더 이상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된 빌딩이 아니었다. 그의 제국은 지금 바로 그의 눈앞에 있었다. 한 여자와 4명의 아이들, 사랑과 용서, 그리고 눈물로 비로소 완성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완벽한 제국. 황제는 죽었.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남자가 한 명의 남편이자 네 아이의 아버지로서 비로소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저문은 저녁 노을 아래 그들 가족의 시간은 이제 막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다.